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원격 수업이라고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수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2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언어의 자의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언어의 본질 중에 첫 번째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형식, 요게 어떤 소리 혹은 문자 이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의미가 되겠죠.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의 내용과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언어는 모두 의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호들을 반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의성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요 내용을 봤었죠. 요 내용. 개구리 울음소리, 그 다음에 닭 울음소리, 그 다음에 그쵸. 오리 울음소리가 닭, 그 다음 개구리, 오리 울음소리라는 의미는 같은데 요거를 표현하는 형식이 언어마다 다 달랐죠. 그래서 언어마다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의적이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터 빅셀이라는 사람의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어떤 글의 내용을 통해서 언어가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자, 개념 탐구 활동 4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여기부터 우리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개념 탐구 활동 4번 보시면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활동지 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언어는 사회적 약속임을 탐구해 보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에 보시면 자, 한 학생이 나 이번에 손누리를 새로 샀어. 지난번에 똑똑전화도 사더니 넌 앞선 사용자구나 라고 하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무슨 말이지 하고 못 알아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가의 가장 오른쪽 학생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손누리, 그 다음에 똑똑전화, 앞선 사용자라는 단어를 지금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학생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손놀이라는 단어, 똑똑전화라는 단어, 그렇지, 앞선 사용자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맨 오른쪽 학생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머지 두 사람이 쓰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이죠.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손누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 손누리. 그렇죠. 휴대전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똑똑전화는? 똑똑전화가 뭘까? 그렇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그래서 넌 앞선 사용자구나. 요거 우리 뭐라고 하죠? 보통 얼리 어답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핸드폰,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얼리 어답터와 같은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이제 순화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흔히 다듬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 다듬은 말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이 되지는 않죠. 이 다듬은 말들을 모르고 있는 맨 오른쪽 친구는 손누리, 똑똑전화 앞선 사용자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예.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 보시면 리플 대신에 댓글, 네티즌 대신에 누리꾼, 웰빙 대신에 참사리, 컨텐츠 대신에 꾸림 정보, 이모티콘 대신에 그림말, 스펙 대신에 공인 자격, 리얼 버라이어티 대신에 생생 예능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자, 나에 나와 있는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외래어들을 순화한 다듬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듬은 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을 겁니다. 익숙한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익숙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 널리 쓰이는 말은 뭘까요? 널리 쓰이는 말. 나에 나와 있는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은 뭐 댓글, 리플 대신에 댓글. 리플이라는 말보다는 댓글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네티즌이라는 말 대신에 누리꾼이라는 말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화어입니다. 다듬은 말이 될 텐데요. 그럼 잘 쓰이지 않는 건 뭘까요? 널리 쓰이지 않고 있는 말. 쓰이지 않는 말은 웰빙 대신에 참살이라는 말 씁니까? 잘 안 쓰죠. 뭐 컨텐츠라는 말을 쓰지 꾸림 정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림말이라는 말보다는 이모티콘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고요. 공인 자격이라는 말보다는 스펙, 뭐 생생 예능보다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은 그 외의 단어들은 아직 널리 쓰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널리 쓰이는 말과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을 구분해보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언어의 사회성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나에 나와 있는 말은 나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제 다듬은 말들이죠. 외래어를 다듬은 것인데, 이 외래어를 다듬은 말 중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알게 모르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걸 쓰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져서 사회적인 약속으로 자리 잡은 거고, 그 외에 지금 나에 나와 있는 말 중에 댓글하고 누리꾼이라는 단어 빼고 나머지 다듬은 말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말은 이런 다듬은 말로 사용하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화어, 이 다듬은 말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 단어를 사용하자고 약속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일상적 언어가 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은 그렇지, 외래어들을 그러한 다듬은 말, 뭐 똑똑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손누리라든지 앞선 사용자라든지 이러한 다듬은 말들을 알고는 있지만 맨 오른쪽 학생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외래어를 이렇게 다듬어 사용하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언어의 사회성이 어떤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다듬은 말을 예로 들었을 때 널리 쓰이는 말은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널리 쓰이는 말은 사람들이 외래어 대신에 사용하면서 어떤 사회적 약속으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이고, 약속으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이고, 널리 쓰이지 않는 말은 아직 그 외래어 대신에 사용하자라고 어떤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돼서 인식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새로운 말, 따라서 다듬은 말처럼 새로운 말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야만, 약속으로 받아들여야만 일상적 언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죠? 그렇죠.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되었을 때는 일상적 언어가 될 수 있지만, 그치,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일상적인 언어가 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페터 벡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자기 멋대로 어떤 대상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지어 부르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말을 혼자 사용했을 때, 이때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언어의 사회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2번 문제입니다. 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언어의 사회성의 개념을 앞선 두 활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언어는 자의성,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을 표현하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일단 정해져서, 요건 이러한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자 라는 것이 일단 정해져서 사회적 약속이 성립이 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원활한 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은 이렇게 사용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종이, 요거를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우리 책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다면, 그걸 자기 멋대로 책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내가 내 맘대로 책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책상이라고 부른다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데, 이렇게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한번 정해지면 이것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이러한 언어의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성이라고. 이해되시죠?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활동지 내용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 봤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성 봤습니다. 세 번째 볼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자, 활동지 5페이지에 보시면 지민이라는 학생과 세종대왕의 가상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민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저는 한국중학교 1학년 최지민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하니까 세종대왕이 반갑구나. 지민이라고 하였느냐? 예, 세종대왕님.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이 다음에 크면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 되어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꽤 잘하거든요. 특히 국어는 우리 학년에서 톱이랍니다. 톱? 학교에서 톱질을 배웠느냐? 아, 그 톱이 아니라 제일 잘한다고요. 1등이요. 아니, 어리다면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는 게냐?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가요? 흑. 어리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건만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어린 백성을 위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는데 이런 어린 백성을 어찌 알꼬. 자, 위 대화에서 세종대왕이 몰랐던 말을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세종대왕이 못 알아들은 말이 뭐죠? 아주 재밌는 대화의 내용이었는데, 어떤 말을 못 알아들었지? 그렇죠. 톱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톱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톱이라는 말이 TOP.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죠. 외래어죠, 외래어. 외래어인데, 세종대왕이 15세기, 1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영어를 알 리가 없겠죠. 이 톱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은 이유는, 그렇죠.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에는 없었던 말이기 때문이죠. 없었던 말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톱이라는 말을 알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어리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았건만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어린 백성을 위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는데 이런 어린 백성을 어찌 알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어리다도 약간 의사소통이 지금 어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민이와 세종대왕이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언어의 역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활동지 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활동지 6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수하다, 아저씨, 온, 영감, 놈, 얼굴, 매, 계집, 어여쁘다, 어리다, 수작, 악바리와 같은 단어들이 과거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단어들이 현재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로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쌤이 시간은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셔서 세수하다, 아저씨, 온, 영감, 놈, 얼굴, 매, 계집, 어여쁘다, 어리다, 수작, 악바리
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맨 마지막에 어여쁘다는 지금은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어여쁘다, 어여쁘다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아보셨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5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소음들이 자꾸 들려와서 영상 녹화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5분이라는 시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췄다가 5분 정도 검색을 하시고 이어서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수하다 라는 말은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손을 씻는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만 씻는 걸 세수라고 합니까? 어디까지 씻는 거죠? 그렇죠. 이 세수는 손과 얼굴을 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얼굴을 씻다 라는 의미이고요. 숙부라는 말은 아저씨라는 말은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형제만 아저씨라고 합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저씨라고 하죠. 어떤 사람? 그렇죠. 성인 남성을 아저씨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온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숫자 단위 100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온 세상, 온 지구, 예. 그 다음에 온 책처럼 예. 온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영감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당상관 이상,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고위 관료를 영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죠. 노인, 남성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지금 세수하다, 아저씨, 온, 영감이라는 단어들은 과거에 갖는 의미에 비해서 그치 의미가 손을 씻는 것에서 얼굴을 씻는 행위까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이르는 말에서 모든 성인 남성을 이르는 말로 그 다음에 숫자 100을 의미하는 말에서 그치 모든이라는 대상을 의미하는 말로 그 다음에 고위 관료에 한정되어 있는 말에서 모든 노인 남성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지? 좀 커졌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의미의 확대라고 합니다. 의미의 확대. 의미의 확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놈, 얼굴, 뇌, 계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놈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일반인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놈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놈 그러면 약간 비하하는 말이죠. 누구를? 그렇죠. 남자를. 그래서 남성을 좀 얕잡아 부르는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놈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과거에는 대상의 형체, 그러니까 대상의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자, 어디만 얼굴이라고 합니까? 자, 안면부만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뭐 몸통 이런 것들을 얼굴이라고 하진 않죠.
그다음에 뇌라고 하는 것은 밥, 진지 이런 것들을 뜻했는데 지금은 이거 제사를 하는 집은 알겠지만 매 올려라 라고 하는 건 이제 제사밥 올려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 밥을 매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서만, 그렇지, 제삿집에 제사상에다가 올리는 밥, 요거를 우리 제사밥을 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집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일반인 여성을 뜻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계집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계집이라는 말은 지금은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계집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놈, 얼굴, 매, 계집이라는 말은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성을 한정해서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안면부만을 이야기하거나 모든 밥이 아니라 제사상에 올리는 밥을 의미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체 여성을 의미하는 말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지? 쪼그라들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의미의 축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소. 의미가 작아졌죠. 범위가. 그다음 세 번째, 어여쁘다, 어리다, 수작, 악바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어여쁘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종대왕 시기에는 이렇게 썼고요. 지금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어여쁘다라는 말은 옛날에는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죠? 어여쁘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벨 소리가 녹음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여쁘다는 예전에는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사랑스럽고 예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쁘다. 다음 어리다 라는 말은 세종대왕 시기에는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요 위에서 어리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건만 알 수 없는 노릇이구나 할 때 세종대왕은 어리석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구만 알 수 없는 노릇이구나 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이가 적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종대왕 시기에는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그런 어리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리다라는 말이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이지요. 그 다음에 수작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이제 술잔을 주고받는 거, 요거를 수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잔꾀, 어떤 꾀를 부리다, 수작을 부리다 라는 말은 어떤 꾀를 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작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악발이라는 뜻은 예전에는 성격이 고약하고 나쁜 사람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끈기를 갖고 해내는 사람, 즉 끈기 있는 사람을 악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예전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달라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의미 확대 축소와 의미의 이동이 다른 점은 의미의 확대나 의미의 축소는 본래의 의미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경우 의미가 확대됐다,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미 이동은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다음은 1445년에 편찬된 용비어천가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원문과 현대어 해석을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정리해봅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원문 보시면 요거는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를 하고 1446년에
이제부터는 훈민정음을 사용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이제 반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를 한 요 3년의 공백기에 이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그 글자가 제대로 쓰이는지 쓰일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간을 3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해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편찬한 책 중에 하나가 용비어천가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초기 한글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한글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원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휘 깊은 남건 보롬에 아니 밀사이 꽃 교코 여름 하나니 소임이 깊은 물은 고모래 아니 그칠 사이 내이 이러 바로래 가나니 라고 읽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글자를 우리가 흔히 아레아라고 하는데 아레아. 이 아레아는 아직도 이제 제주도 방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혼저옵서에 할 때 혼저옵서에 이렇게 쓰죠. 혼저. 네. 이 아레아는 지금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와 아의 중간 정도의 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레아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을 찾고 싶으시면 동네에 가서 제주도 토박이인 80대, 90대, 뭐 70대 할머니들이 혼자 없어야 할 때 이 혼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 아레아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종대왕 시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고요. 요거를 현대어로 해석해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시냇물을 이루어져서 바다로 흘러가느니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원문과 현대어 해석을 비교해 봤을 때의 차이점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가 있죠. 그게 뭐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거 아레아죠. 아레아. 요 아레아 글자는 지금 쓰이지 않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가 있죠.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 아레아입니다. 아레아. 그래서 이 아레아가 쓰인 글자들, 단어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남곤, 나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보롬에, 이건 바람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람을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샘도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형태로 쓰이는 단어가 있네요. 형태로 쓰이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교를 해보면 불휘, 뿌리,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쓰임이 지금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니? 불휘, 이게 지금의 뭐 뿌리,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 지금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네요. 그게 뭐죠? 그렇죠. 여름이죠. 여름.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문의 여름과 현대 해석의 여름을 비교를 해보면, 여름에 해당되는 의미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여름이라는 단어가 열매를 뜻하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무슨 뜻이지? 이 사계절 중에 가장 더운 계절, 이 더운 계절,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썸머, 이게 여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이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썸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살펴봤었던 의미의 변화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이 여름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원문과 영비어천가의 원문과 현대 해석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가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 쓰이고 있는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쓰이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휘하고 불휘를 뿌리가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불휘를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지금 가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없죠. 없는데 이렇게 이모음으로 끝나는 이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이 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가를 붙이지 않는 영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영형태가 있어도 해석을 할 때는 주격조사인 가를 붙여줍니다. 해석을 할 때는 붙이고 쓸 때는 쓰지 않는 이런 형태가 예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원래는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샘이의 형태가 되어야 되지만 얘를 발음하면 세미가 되겠죠. 요게 이의 요 초성에 있는 맨 처음에 오는 요 글자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앞글자의 받침을 뒤로 옮겨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원래 쓸 때는 요렇게 지금은 요런 형태로 쓰지만 예전에는 요렇게 썼다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것은 예전에는 글자를 쓸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표기를 할 때 어떻게 썼다? 소리 나는 대로 썼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지금과 다른 표기법이 존재했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쇠미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쓴 거고 또 뭐 있어요? 고모래 또 얘는 원래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표기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리을이 뒤로 갈 테고 그러면 고모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히 이러 바로래 가노니 할 때 요 바로래 원래는 요런 원래 보로래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형태였는데 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앞 글자의 받침을 뒤로 당겨서 이렇게 이제 읽죠. 보로래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배워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노래 가사의 내는 노래를 부를 때 니라고 발음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 내와 너의의 발음을 비교하여 내를 니로 발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윤종신 작사 그 다음에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거리에서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요. 쓸 때는 내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가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있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가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있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성시경의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이때 내, 그러니까 상대, you를 의미하는, 당신을 의미하는 요 내를 니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어예이 내하고 어예이 내하고 아예이 내 요거를 잘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음할 때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요 차이를 듣는 사람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자신을 뜻하는 아예이 내는 그대로 발음하지만 상대를 뜻하는 어예이 내는 흔히 니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에는 내와 내는 구분하여 발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여 발음하고 상대가 발음하는 내가 나를 뜻하는 것인지 상대방을 뜻하는 것인지를, 자신을 뜻하는 것인지 상대를 뜻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입을 벌리는 정도, 개구도라고 하는데 이 개구도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요게 이 10개의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모음 가운데, 그러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의 이런 걸 이제 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음 가운데 소리가 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요 순서대로 요렇게 그래서 이, 위, 우를 고모음이라고 하고, 에, 왜, 오를 중모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 아를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모음은 이제 소리가 날 때 혀의 위치가 입천장에 가까운 걸 고모음이라고 하고, 저모음은 혀가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래 이빨 쪽으로 혀가 밑으로 깔리는 걸 저모음이라고 하고, 입천장과 아랫이빨 사이에 발음이 될 때 혀가 위치하면 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와 에의, 어예이 에와 아예이 에의 발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혀의 높낮이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예이 에는 혀가 발음이 될 때 입천장과 혀가 아래로 깔리는 그 중간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고, 아예이 에는 혀가 아예 밑으로 깔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혀가 밑으로 깔리려면, 실제 발음을 해보시면 혀를 밑으로 깔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입이 벌려져야 됩니다. 혀가 아래턱 쪽으로 가야 혀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를 개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의 예와 아의 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려면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입이 벌어지는 정도. 그러면 고모음은 아래턱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혀가 위로 가니까 아래턱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모음은 개구도가 작고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작고, 그 다음에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이 잘 벌어져, 아래턱이 움직여야 혀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저모음으로 갈수록 개구도가 크겠죠. 그래서 어의 예와 아의 예를 구분할 때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자, 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자, 보시면 쌤이 카메라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조정을 해보고, 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의 예는 입을 덜 벌리고 아의 예는 입을 더 벌려서 발음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음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입이 벌어지는지 그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어의 예를 니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네와 네의 발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의 네 대신에 뭐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니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해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다른 어떤 형태로 발음을 해서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에는 옛날 사람들은 네와 네의 발음차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의 네와 아의 에와 어의 에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네라고 발음하면 네를 의미하는지 네를 의미하는지 유를 뜻하는 네를 의미하는지 구별하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와 뭐가 달라진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소리나 문자는 내용과 형식 가운데 뭐에 해당되지? 그렇죠. 이제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와는 뭐가 달라졌다? 언어의 형식이 달라진 거죠. 형식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발음하던 걸 지금은 이렇게 발음하고 있으니까 형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활동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1번 활동을 통해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내용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시간에 따라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경우들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2번을 통해서는 조선시대와 지금의 어떤 표기의 차이를 보시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글자도 있고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는 형식도 있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도 있고 다른 표기법,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형식이 다른 표기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던 형식이 지금은 차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자가 있다라는 걸 3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언어는 뭐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나 혹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살펴봤던 건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뭐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성.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말이 새롭게 생기거나 혹은 말이 사라지거나 혹은 소리나 의미,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변하기도 하는 언어의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언어의 사회성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활동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역사성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에서
우리가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 대면 수업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념탐구활동 7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언어의 본질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중간에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흐름이 끊기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올 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녹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해당되는 교과서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잠깐만 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잠시만요.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하는 것이 124페이지, 12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126, 1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활동지 학습을 통해서 확인했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문제를 푸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그래서 교과서 124에서 127페이지까지 그 문제 풀어오는 건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 때 확인을 할 테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얼굴 맞대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